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4개의 법령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6일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각각의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의 대지급금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무료로 집체 또는 온라인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건강장애 보호조치 대상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법령은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인 디지털 전환 정책을 세계에 공유했습니다. 지난 9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화상으로 개최된 제27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시대의 중소기업의 회복력 강화를 주제로 디지털화를 통한 효과적인 경제회복, 중소기업 회복을 위한 고용과 성장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강성천 차관은 한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기부의 대표적인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중소기업 장관들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아래 회원국 간 협력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문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금융과 글로벌 공급망 접근성 개선, 중소기업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여성 등 취약계층 회복, 정신적 안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강성천 차관은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국가 간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와 연대해 디지털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회복력을 강화한 노하우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탄소 중립형 지능형 공장 24개사를 본격 지원합니다.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 저감에 특화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할 제조 중소 및 중견기업 2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뿌리 및 섬유 등 고탄소 배출업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혁신 공정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진단 및 설계 컨설팅,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탄소 저감, 공정 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 탄소 중립 필수 3대 패키지를 원스톱으로 특화로 지원합니다. 올해 선정된 지원 사업은 지난 7월 공고와 외부 전문가의 현장 평가를 거쳐 탄소 감축 효과, 공정 혁신 우수성, 동종 및 유사업종 확장성 등 산업 생태계 측면을 고려해 선정했고, 이에 따라 용접, 주조 등 뿌리 13개사, 섬유 6개사, 자동차 5개사로 총 24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공장의 스마트화 구축 목표에 따라 7천만 원에서 2억 원을 지원하며, 친환경 설비 등을 도입하는 경우 전체 공정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방식으로 최대 100억 원까지 후속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편 중기부는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업종을 현재의 일부 업종 중심에서 전체 뿌리 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 편성할 방침이며,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진단하는 특화 지표를 도입해 사업의 체계적인 활용성과 관리는 물론 모범 사례의 전방위 확산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4년제 대학 3에서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사실상 구직 단념을 하고 있는 비중은 약 65%에 달했으며, 구직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자신의 역량, 기술, 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 전공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적합한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부족해서의 순으로 답변했습니다. 또한 대학생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올해 대졸 신규 채용 환경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했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업 과정의 어려움으로 채용 기회 감소로 인한 입사 경쟁 심화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한편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으로는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순서로 지목됐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좁아지는 취업문 속에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자신감을 잃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라며 기업 규제 완화, 노동 유연성 제고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성과급 책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성과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성과급 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외비로 여겨왔던 성과급 책정 과정을 공개하고 부서 간 차등을 줄여 내부 갈등을 줄이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소통과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직원 불만 등 기업 내부 사정이 외부에 빠르게 알려지는 것도 기업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과급 상한선을 높이되 매출 및 영업이익이나 주가 상승률 등 경영지표를 반영하거나 사업 부문별이 아닌 회사 전체 매출, 영업이익 달성도를 적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설득을 위한 내부 소통의 일환으로 간담회, 설명회, 노조의 의견 등을 청취했습니다. 신재용 서울대 교수는 기업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처방을 통해 직원들의 요구에 답한 것은 긍정적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보수를 책정하는 가운데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유명 브랜드 화장품 등을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써본 뒤 좀 더 싼 값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관행이 확산되는 가운데 화장품 브랜드인 시세이도의 판매직 노동자들이 업계 최초로 온라인 판매에 기여한 노동을 임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조합 한국시세이도 지부는 직원의 온라인 판매 기여분 5,000원을 매달 고정수당으로 받기로 회사 쪽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껏 판매직 노동자들이 손님에게 제품 테스트와 설명, 시연 등을 해 그것이 온라인 구매로 이어지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급여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퍼져 노사는 이러한 수당을 온라인 기여 수당으로 정했습니다. 김현우 시세이도 지부장은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제품 시연이나 민원 처리 등을 판매직 직원들이 맡았으나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회사 쪽이 제시하는 실적 목표도 줄지 않아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다며 고정수당으로 시작하다 보니 첫 수당 규모가 예상보다 작았지만 앞으로 협상을 통해 조율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사의 합의는 같은 내용으로 노사 교섭 중인 화장품 브랜드 샤넬과 로레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여성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부담으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판단,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2015년 회사에 입사하여 한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7월 1일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선임 직책으로 근무했으나 이동한 지 6주 만인 8월 13일에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왼쪽 뇌경동맥 폐쇄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뇌경색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국내 최초로 간부사원 중심 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간부사원 노조는 책임급들에 대한 불법 근로 조건을 제자리에 돌리고자 하는 것이 노조 설립의 목적이라고 밝혔고, 조만간 사측에 상견례를 요청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권 분리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현재 가입 현황은 미미하지만 가입 대상인 현대차, 기아차만 1만 5천 명이 넘고 그룹 전체는 2만 5천 명가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부노조는 현대차 그룹은 절차에 하자인 불법 간부 사원 취업 규칙을 작성해 책임급에게 돌아가야 할 매년 수천억 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취해왔다. 며 이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 그룹 노조 활동은 전국 금속노조 지부가 주축이 돼 활동해왔으나 사무연구직의 인권과 처우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인식에 따라 사무연구직 노조가 지난 4월에 간부사원의 인원과 처우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간부사원 노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대호 간부사원노조 위원장은 침체된 간부사원 중심 노조활동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 한다며 추가적인 소송을 통해 그간의 임금 손실을 돌려받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5일 미국의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는 페이스북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 프랜시스 하우건이 출석했고, 하우건은 출석한 자리에서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맹비난하며 의회와 정부가 강경한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우건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페이스북의 비윤리적 사업 행위가 담긴 내부 문건인 이른바 페이스북 파일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하우건은 청문회에서 페이스북 경영진은 어떻게 페이스북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알고 있으나 이익을 사람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필요한 변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결과 페이스북은 더 많은 분열과 해악, 거짓말 위협 전투를 만들었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페이스북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목했으며 중국 정부의 위구르인에 대한 감시와 이란 정부의 첩보 활동 등이 이루어져 심각한 안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그는 SNS를 담배에 비유하며 그 폐해를 관리할 독립적 정부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의 폭로를 계기로 빅테크를 상대로 한 규제 압박 강화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페이스북은 하우건이 제기한 문제들에 동의할 수 없다 며 하우건은 이러한 사안들과 관련한 업무를 맡지도 않았다 고 항변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업무량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특별 연장 근로 신청 및 승인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 제도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오래전부터 있던 규정이지만 재해 및 재난 상황에서만 쓸 수 있어 사실상 사장화된 규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생산 필수품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 연장 근로 승인 요건을 완화하면서 신청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20년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신청 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인율은 19년 93%, 20년 93%, 올해 88%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청 대비 높은 승인율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이 시기상조였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노동계는 특별 연장 근로 승인이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사실상 프리패스라며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정부가 주 52시간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한 결과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 노사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성기업법 개정안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관련 사업 수행 근거 마련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 여성 중소기업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도 46%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여성기업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주간, 소상공인 주간과 같이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해 국민들에 대한 여성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여성기업 주간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둘째 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 인식 제고로 여성 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되어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정책 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